한국은 절대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버드 국제정치학과 강의장에서 일본 유학생의 이 한마디에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 Yes. 5개 대륙, 12개 전공이 뒤섞인 그 자리에서 강대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Yes.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다니 꿈 깨시죠? 그는 그렇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24시간 뒤 나토의 보고서, IMF의 성장률, MIT의 데이터가 공개되자 모두가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을 추월하고 엔화는 180엔대 붕괴, 나토는 한국과의 협약을 공식 발표했다는 사실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세계의 심장이 된 나라가 된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부터 40년 일본은 3배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10배 성장했죠. 엔저 물가 폭등, 실질 임금 하락. 일본은 수십 년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한국은 정반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사벨 크로프트라고 합니다. 로웬 교수님의 첫 슬라이드를 봤을 때 한국 강의인데 왜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지 솔직히 의아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개의 그래프가 교차하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인구는 절반인데 수출액은 더 많고 1인당 GDP는 이미 추월했으며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모두 세계 1위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역전이 아니라 재정이라고 말이죠. 국제안보와 경제전략을 전공하면서 강대국의 힘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군사력, 경제규모, 동맹 네트워크, 교과서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오늘 강의는 달랐습니다. 학기 말 통합 특강이었는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힘의 재정의. 왜 한국은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되었는가? 솔직히 기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중요한 나라인가 싶었죠. 강의실 분위기도 비슷했어요. 다들 노트북을 열고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 연구겠거니 했던 거죠. 그런데 로웬 교수님이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일본 경제 2026년 전망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강의인데 왜 일본이냐며 웅성거렸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웃나라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봐야 한다면서요. 첫 번째 숫자가 떴습니다. 156엔, 일본 돈 엔화의 환율이었어요. 미국 달러 1달러를 바꾸면 156엔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은 곧 180엔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200엔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환율이 높아진다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는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일본 돈 13,000엔이 필요했는데 올해는 15,600엔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일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일본은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어서 전부 수입해야 합니다. 쌀도 모자라서 외국에서 사와야 하고요. 그런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식료품 값이 오르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일본 국민 중 60%가 생활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에요. 믿기 어려우셨습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쌀값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에는 5kg당 5,700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5kg이면 밥 몇 끼나 될까요? 한국 가정 기준으로 한 달치 쌀량입니다. 그게 5,700엔이면 우리 돈으로 6만 원쯤 됩니다. 작년에는 4,000엔이었는데 올해 5,700엔까지 올랐다는 건 100% 가까이 폭등했다는 뜻이에요.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쌀값이 2배라니? 말이 됩니까? 일본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한 달 쌀값으로 3만 원 냈는데 올해는 6만 원 내야 합니다. 월급은 안 올랐는데 쌀값만 2배 올랐어요. 반찬가, 교통비, 전기세도 다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버티기 힘들죠. 교수님은 이걸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임금이란 내가 받는 월급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뜻해요. 명목상 월급은 300만 원인데 물가가 2배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150만 원어치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 실질임금이 30년째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0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도록 월급의 가치가 안 올랐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받던 월급으로 살 수 있던 만큼 아들도 지금 그만큼밖에 못 삽니다. 아니 물가는 올랐으니까 오히려 더 못 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수님은 여러 이유를 설명했는데 가장 큰 건 디지털화 실패였습니다. 디지털화란 종이 문서를 컴퓨터로 바꾸고 사람이 하던 일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하게 만드는 걸 뜻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일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은행 가면 창구 직원이 컴퓨터로 탁탁 치면 몇 초 만에 송금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종이에 도장 찍고 팩스 보내는 곳이 많아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몇 배 더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성이랑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하루에 10건 처리하는 사람과 100건 처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값어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100건 처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돼서 생산성이 안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안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국제기구가 발표한 디지털 정부 순위를 보면 한국은 1위에서 3위를 오가는데 일본은 15위, 20위권입니다. 임금이 안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돈을 안 쓰면 기업 매출이 안 늘어요. 매출이 안 늘면 또 임금을 안 올립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악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40년째 이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일본 국내로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회사들은 해외 공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일본으로 안 들여와요. 왜냐고요? 일본 국내에 투자해봐야 수익이 안 나니까요. 공장 지어도 일할 사람 월급은 비싸고 생산성은 낮고 소비자들은 돈을 안 쓰니까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번 돈을 또 해외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유엔이 발표한 통계를 보니 일본의 국내 투자율이 북한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북한보다요. 이 말은 일본 기업들이 자기 나라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안 도니까 경기가 안 살아납니다.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정부가 돈을 찍어서 풀어요.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빚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엔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엔화가 떨어지면 또 물가가 오르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걸 잃어버린 40년이라고 불렀습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일본은 성장을 멈췄다는 뜻이에요. 아니 성장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뒷걸음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일본이 이렇게 무너졌다니? 30년 전만 해도 세계 경제 1등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옆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고. 똑같은 40년 동안 한 나라는 무너졌고 다른 나라는 치솟았다면서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목이 떴어요. 대한민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강의가 왜 일본부터 시작했는지를 가장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1985년 그해 한국은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새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일본, 오른쪽에는 한국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1985년 일본 경제 규모 한국의 10배 숫자가 떴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가 10배 컸어요. 10배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교수님은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신문 기사였는데 한국을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개발도상국이란 뭘까요? 아직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1985년 한국 1인당 소득은 2,300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벌던 시절입니다. 일본은 그때 이미 10,000달러가 넘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40년 후를 보시죠. 교수님이 오른쪽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2025년 일본 경제 규모 한국의 3배, 10배에서 3배로 줄었습니다. 격차가 엄청나게 좁혀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은 성장률을 비교해 보여주셨습니다. 1985년부터 40년간 일본은 3배 성장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숫자죠. 40년 동안 3배 커졌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10배 성장했습니다. 10배요.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10배 성장이라니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능했다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1985년에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일본식으로 키우면 40년 후에 3,000만 원이 됩니다. 한국식으로 키우면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같은 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수출액이었어요. 2025년 한국 수출액 7천억 달러, 일본 수출액 6,500억 달러, 숫자가 나란히 떴습니다. 한국이 더 많았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수출액이 일본보다 많다고요? 교수님은 더 중요한 걸 지적하셨어요. 인구를 보시라고요. 일본 인구 1억 2,500만 명, 한국 인구 5,100만 명, 일본 인구가 한국의 2.5배입니다. 그런데 수출액은 한국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 사람 1명이 일본 사람 2.5명만큼 수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1인당으로 계산하면 한국이 2배 반 더 많이 파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셨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 물건 사다 쓰던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떴어요. 1인당 국내 총생산 비교였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란 용어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얼마나 버는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월급이 높으면 잘 사는 거고 낮으면 못 사는 겁니다. 2025년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 35,000달러, 일본 1인당 국내 총생산 33,000달러, 거의 비슷했어요. 아니, 한국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40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어떤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정말 맞는 숫자냐고, 한국이 일본만큼 잘 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요. 교수님은 국제통화기금 자료라고 하셨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란 세계 각국 경제를 감시하는 국제기구예요. 여기서 발표한 공식 통계라는 겁니다. 그럼 뭘 팔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산업별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였어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42.3%, SK하이닉스 27.8%, 합계 70%, 70%입니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10개 중 7개가 한국산이라는 뜻이에요. 메모리 반도체가 뭐냐고요?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계가 작동을 안 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2% 미만,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세계 1위였는데 지금은 한국한테 완전히 밀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수님은 투자 규모를 비교해 보여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지은 반도체 공장 투자액이 120조 원이라고 합니다. 120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그 정도 투자를 못합니다. 왜냐고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큰돈 걸기가 무섭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안 되면 죽고 되면 산다는 각오로 밀어붙인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업이었어요. 조선업이란 배 만드는 산업입니다. 교수님이 특별한 배를 보여주셨어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라는 거였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 뭘까요? 천 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서 나르는 배예요. 왜 얼리냐고요?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많이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영하 163도면 철판이 유리처럼 깨집니다. 특수 소재로 만들어야 하고 기술도 엄청나게 어렵죠. 세계에서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 곳밖에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인데 한국이 71%를 만들어요. 71%요. 10척 중 7척이 한국산입니다. 중국은 18%, 일본은 6%밖에 안 됩니다. 3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세계 1위였는데 지금은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왜 유럽이 한국한테 배를 주문할까요? 교수님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기술력이고 둘째는 납기 준수라고 합니다. 납기 준수란 약속한 날짜에 제품을 딱 맞춰준다는 뜻이에요. 일본은 기술은 좋은데 납기를 자주 어긴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1년 후 완성이라고 써놨는데 1년 반 걸리기도 하고 가격도 중간에 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은 약속을 칼같이 지킵니다. 오히려 약속보다 빨리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유럽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주문하겠어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 조선소에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약하면 3년 후에나 받을 수 있대요. 세 번째는 배터리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말이에요. 요즘 자동차가 휘발유 대신 전기로 달리잖아요. 그 심장이 배터리입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합계 48%, 거의 절반입니다. 유럽에서 파는 전기차 2대 중 1대는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요. 독일 벤츠, BMW, 폭스바겐 전부 한국 배터리 씁니다. 일본은 12%밖에 안 돼요. 왜 유럽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을까요? 교수님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유럽연합에는 탄소 발자국 규정이라는 게 있대요.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뜻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죠. 한국은 배터리 만들 때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써서 탄소 발자국이 적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로 만들어서 탄소 발자국이 한국의 2배예요. 유럽 규정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방위산업이었어요. 방위산업이란 무기 만드는 산업입니다.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에는 한국이 세계 9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9위면 대단한 거 아니냐고요?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기술도 어렵고 신뢰도 있어야 해요. 전쟁터에서 고장나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폴란드가 한국 K9 자주포를 1000문이나 샀습니다. 자주포란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를 쏘는 무기예요. 1000문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노르웨이는 천국 미사일을 샀고요. 루마니아는 K2 전차를 샀습니다. 이 나라들은 전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란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이에요. 원래는 미국 무기를 사야 하는데 한국 무기를 산 겁니다. 왜일까요? 교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성능이 좋고, 둘째, 가격이 저렴하고, 셋째, 빨리 준다는 거예요. 미국 무기는 비싸고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무기는 싸고 빠릅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파란색 선이 일본, 빨간색 선이 한국이었어요. 1985년에는 파란색이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10배 차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선들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2000년대 중반쯤 교차했습니다.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파란색을 넘어서서 위로 치솟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고 150년 역사의 역전이라고요. 1910년에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35년 동안 지배했어요. 해방된 후에도 한국은 가난했고 일본은 잘 살았습니다. 그 관계가 150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갑을 관계라는 말 아십니까? 갑은 위에 있는 사람, 을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갑이고 직원이 을입니다. 힘센 사람이 갑이고 약한 사람이 을이죠. 150년 동안 일본은 갑이었고 한국은 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자기 밑에 있는 나라로 봤어요. 함부로 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출액도 한국이 더 많고 1인당 소득도 비슷하고 첨단 산업은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겁니다. 이제 한국이 갑이 되고 일본이 을이 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15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수님은 일본이 한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식한다는 건 신경 쓴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한국 따위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한국 눈치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왜 눈치를 볼까요? 한국이 계속 성장하면 일본을 완전히 넘어설 테니까요. 경제 규모도 넘어서고 국제사회 영향력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회는 위아래 관계가 명확한 문화입니다. 선배는 무조건 위고 후배는 무조건 아래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위고 적은 사람이 아래고요. 그걸 국제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해요. 강한 나라는 위, 약한 나라는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150년 동안 아래였던 한국이 위로 올라온다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에서는 한국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밑에서 위로 기어오른다는 뜻이에요. 무시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미 추월당했거든요.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앞질러 간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그래프를 보고 있었어요. 교차하는 두 선을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150년 역사의 뒤바뀜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걸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떴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토머스 밀러,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산기술평가위원회 소속. 이름 밑에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나토라고 부르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동맹입니다.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다 같이 싸운다는 뜻이죠. 방산기술평가위원회는 뭘 하는 곳일까요? 각 나라가 만든 무기를 평가하는 조직입니다. 탱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사일이 정확하게 날아가는지, 총이 고장 안 나는지 전부 시험해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무기가 고장나면 사람이 죽으니까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토머스 밀러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고 미국 무기, 독일 무기, 프랑스 무기 전부 평가해봤대요. 그 정도면 세계 어느 무기가 좋고 나쁜지 다 아는 전문가입니다. 교수님이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셨는데 편지 봉투였어요. 토머스가 한국 다녀온 후 교수님한테 보낸 거라고 합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들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실제 현장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교수님이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2장짜리 편지였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읽기 시작하셨어요. 로웬 교수님께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충격을 받았다니
뭘 봤길래 그럴까요? 지난 9월 폴란드 국방부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를 평가해 달라는 거였어요. K9 자주포란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탄을 쏘는 무기입니다. K9은 숫자 9를 뜻하는 K와 9을 합친 말인데 한국에서 9번째로 개발한 자주포라는 뜻이에요. 폴란드가 이걸 1000문이나 사겠다고 했습니다. 1000문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폴란드 전체 군대를 바꿀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나토에서 제대로 평가하라고 한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니 독일이나 미국산도 아니고 한국은 무기 만든 경험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 30년, 독일은 100년 넘게 만들어 왔는데 말입니다. 비교 대상은 독일산 피제타우비체 2000이었습니다. 피제타우비체 2000은 독일이 만든 최고급 자주포예요. 나토 국가들이 많이 쓰는 검증된 무기입니다. 당연히 독일산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시험장은 폴란드 북부 훈련장이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한국 기술진 5명이 와 있었습니다. 다들 40대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들이었죠. 첫 번째 시험은 기동성이었습니다. 기동성이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쏘고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적한테 당하기 때문이죠. 독일산이 먼저 시험했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더니 정해진 위치에 멈췄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K9 차례였는데 시속 70km로 달렸습니다. 더 빨랐어요. 게다가 정지 후 발사 준비 시간이 30초였습니다. 이미 2단계에서 K9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사격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명중률이었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을 맞춰야 했어요. 40km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입니다. 그 먼 곳에 있는 관역을 포탄으로 맞춰야 하는 거예요. 독일산이 먼저 쐈습니다. 10발 중 8발 명중했어요. 80%입니다. 훌륭한 성적이죠. K9이 쐈습니다. 10발 중 9발 명중했습니다. 90%예요. 주변에 있던 폴란드 장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산이 독일산을 이겼다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연속 사격이었습니다. 1분에 몇 발을 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독일산은 1분에 5발 쐈습니다. 업계 표준이에요. K9은 1분에 6발 쐈습니다. 더 놀라운 건 3분 동안 쉬지 않고 15발을 쐈다는 겁니다. 독일산은 과열 때문에 중간에 식혀야 하는데 K9은 계속 쐈어요. 냉각 시스템이 뛰어난 거죠. 시험이 끝났을 때 폴란드 장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 한국 기술진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었죠.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약속이요?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폴란드와 계약할 때 성능 보장서를 썼다고. 명중률 90% 이상, 연사속도 분당 6발 이상, 이동속도 시속 70km 이상, 이걸 못 지키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밤낮으로 시험했대요. 영하 40도 추위에서도 시험하고, 영상 50도 더위에서도 시험하고, 비 오는 날도 시험하고, 눈 오는 날도 시험했다고 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약속한 성능이 나와야 했기 때문이죠. 독일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표준 환경에서만 시험하고 실전에서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예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틀 후 노르웨이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천공 미사일을 평가하러 갔어요. 천공 미사일은 하늘을 지키는 궁전이란 뜻인데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적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미사일로 막는 거예요. 비교 대상은 미국산 패트리엇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공 미사일이에요. 걸프전 때 이라크 미사일을 막아서 유명해졌죠. 가격은 한 발에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쯤 됩니다. 천궁은 한 발에 270만 달러라고 합니다. 패트리엇보다 30% 싸요. 그런데 싸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험장은 노르웨이 북부 산악지대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에요.
표적은 시속 2000km로 날아오는 모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패트리엇이 먼저 시험했습니다. 5발 중 4발 명중했어요. 80%입니다. 훌륭한 성적입니다. 천궁이 쐈습니다. 5발 중 5발 전부 명중했어요. 100%예요. 노르웨이 장교들이 놀랐습니다. 100% 요격이라니, 게다가 천궁은 동시에 여러 표적을 맞출 수 있었어요. 패트리엇은 한 번에 하나만 맞추는데 천궁은 한 번에 8개까지 맞춥니다. 왜 이렇게 성능이 좋냐고 물었습니다. 한국기술진은 설명했어요. 북한 때문이라고. 북한은 서울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미사일 날아오면 3분이면 도착해요. 3분 안에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대요. 절박함이 기술을 만든 겁니다. 미국은 저기 멀리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를 목표로 만든 거예요. 마지막 날 한국 회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근처 판교라는 곳이었어요. 한화디펜스라는 회사였습니다. 한화디펜스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이에요. 공장에 들어갔을 때 놀랐습니다. 밤 10시였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납기를 맞춰야 한다고 대답하더군요. 독일 공장은 오후 5시면 문 닫습니다. 주말도 쉬고요. 그래서 납기가 자주 늦어져요. 계약서에 2년이라고 써놨는데 3년 걸리기도 합니다. 고객들이 불평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한 날짜보다 2주 일찍 줬다고 합니다. 2주 빨리요. 보통은 늦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빨리 준 거예요. 폴란드가 깜짝 놀랐대요. 왜 이렇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직원이 대답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회사 창립 때부터 내려오는 원칙이래요.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왜 팔리는지를.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니까 팔리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미국은 강하지만 변덕스럽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요. 독일은 기술은 좋지만 느립니다. 중국은 싸지만 믿을 수 없어요.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복잡하고요.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계약서에 쓴 대로 정확히 줍니다. 성능도 보장하고 납기도 지키고 가격도 안 올립니다. 그래서 유럽이 선택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무기를 평가하면서 이런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무기인 나라, 한국은 약속의 나라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토머스 밀러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인정한 나라, 약속을 무기로 만든 나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지를. 힘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라는 걸요. 편지를 다 읽은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토머스가 찍어온 사진이었어요. 한화디펜스 공장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사진 왼쪽 위에 시각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 안이 환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K9 자주포 옆에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토머스가 공장 방문했을 때가 밤 10시였다고? 그런데 직원들이 전부 일하고 있었다면서요. 독일 공장은 오후 5시면 문을 닫는데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할까요? 납기 때문이었어요. 납기란 약속한 날짜에 제품을 준다는 뜻입니다. 폴란드와 계약할 때 2027년 12월까지 K9 1000문을 준다고 약속했대요. 1000문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에 한 대씩 만들어도 3년 걸리는 양이에요. 그런데 계약 기간은 2년 반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맞출까요? 공장을 풀가동해야 합니다. 주말도 없고 밤낮도 없이 돌려야 해요. 독일은 어떻게 할까요? 계약서에 2년이라고 써놔도 실제로는 3년 걸립니다. 노동법 때문에 야근을 못 시키고 주말엔 무조건 쉬어야 해요.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고객이 불평하면 미안하다고 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켰어요. 토머스 편지에 따르면 오히려 2주 일찍 줬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12월이라고 써놨는데 11월에 준 거예요. 폴란드가 놀랐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조립 라인 사진이었어요. K9 자주포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처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립되고 있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무기를 자동차 만들듯이 만든다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독일은 아직도 장인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요. 품질은 좋지만 느립니다. 한국은 공정을 표준화했습니다. 표준화란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1번 공정, 2번 공정, 3번 공정 순서를 정확히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시험장 사진이었어요. K9이 포탄을 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화염이 포구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토머스가 직접 본 시험이었습니다. 폴란드 북부 훈련장에서 K9과 독일산 피제타우비체 2000을 비교했대요. 피제타우비체 2000은 독일이 만든 최고급 자주포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많이 쓰는 검증된 무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표를 띄우셨습니다. 이동속도 피제타우비체 시속 60km, K9 시속 70km, 명중률 피제타우비체 80%, K9 90%, 연사속도 피제타우비체 분당 5발, K9 분당 6발. 모든 항목에서 K9이 이겼습니다.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독일 무기를 이겼다니, 독일은 무기 강국인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동양계 남학생이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질문 있습니까?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제 이름은 유토입니다. 오사카에서 왔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유토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성능이 좋다고 하셨는데 핵심 부품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토가 계속 말했어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 독일산입니다. 변속기도 독일산이고요. 포신에 쓰는 특수강, 일본산입니다. 화력 통제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 미국산입니다. 결국 조립만 한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토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핵심 기술은 전부 외국산인데 한국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럴싸한 반박이었어요. 실제로 부품이 외국산이면 조립만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유토 학생, 맞습니다. 초기 모델에는 외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교수님이 새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K9 국산화율 변화 추이였습니다. 2009년 국산화율 60%, 2015년 국산화율 80%, 2021년 국산화율 95%, 지금은 95%가 한국산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엔진도 한국에서 만들고, 변속기도 한국에서 만들고, 포신도 한국에서 만듭니다. 유토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 자체는 원래 외국 기술 아닙니까? 일본이나 독일 기술을 베낀 거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베낀 게 아닙니다. 라이선스를 사서 개량한 겁니다. 라이선스란 기술 사용권을 돈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합법적으로 배운 거죠. 그리고 개량했습니다. 원래 독일 엔진보다 출력을 20% 높였어요. 무게는 10% 줄였고요. 이건 베끼기가 아니라 발전시킨 겁니다. 유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국 기술 기반이지 않습니까? 한국 독자 기술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유토 학생,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메이지 유신 때 서양 기술 배운 거 아닙니까? 철도, 조선, 제철 기술 전부 영국과 독일에서 배웠죠.
그럼 일본 기술도 독자 기술이 아닌 겁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토가 입을 다물었어요. 교수님이 계속하셨습니다. 기술 발전은 원래 배우고 개량하는 과정입니다. 미국도 영국 기술 배웠고, 독일도 프랑스 기술 배웠고, 일본도 서양 기술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는 겁니다. 한국은 10년 만에 국산 화율을 60에서 95로 올렸습니다. 이건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유토가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노르웨이 시험장 사진이었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천궁 미사일 이야기를 해보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궁은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적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미사일로 막는 거예요. 비교 대상은 미국산 패트리엇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공 미사일이에요. 한 발에 4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0억 원쯤 되죠. 천궁은 한 발에 270만 달러입니다. 패트리엇보다 30% 싸요. 그런데 성능은 어떨까요? 교수님이 시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명중률, 패트리엇 80%, 천궁 100%. 동시 요격 능력, 패트리엇 1개, 천궁 8개. 천궁이 모든 면에서 앞섰습니다. 가격은 싸고 성능은 좋았어요. 노르웨이가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절박함 때문이라고. 북한은 서울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3분이면 도착해요. 3분 안에 막아야 합니다. 단 한 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 요격을 목표로 만든 거예요. 미국은 저기 멀리 있으니까 여유가 있지만 한국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어요. 한국은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고 그 무기가 세계 최고가 된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토머스가 한국 엔지니어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토머스는 웃고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토머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무기인 나라였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납기를 앞당기는 나라. 성능을 보장하는 나라. 유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반박하려다가 오히려 더 명확해진 진실 앞에서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 약속을 지키는 문화, 그게 진짜 무기였다는 걸요. 교수님이 잠시 물을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새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화면에 건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슬론 경영대학원 건물이었어요. 지난달 이곳에서 흥미로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계 경제의 미래 리스크를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였다고 합니다. 참석자 명단이 화면에 떴습니다. 각국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대표, 유럽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2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고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2026년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 대공황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제목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공황이라니 심상치 않은 주제였습니다. 발표자는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고 현재 프린스턴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이라고 합니다. 경제학계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인다고 해요. 데이비드 윌슨이 발표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간 글로벌 공급망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해요. 공급망이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전체 과정을 뜻합니다. 부품 만들고, 조립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모든 단계죠. 시뮬레이션이란 컴퓨터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겁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윌슨 팀은 2026년에 세계 대공황을 촉발할 수 있는 단일 변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단일 변수란 딱 하나의 원인을 뜻해요.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약점 말입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두 번째,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 세 번째, 미국 연준의 금리 폭탄. 다들 중국이 1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헝다그룹이 파산한 이후로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붉은 글씨가 화면에 떴습니다. 대한민국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데이비드 윌슨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석학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2026년 가장 두려운 경제 변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어요. 1위 한국 34%, 2위 중국 28%, 3위 미국 금리 22%. 300명 중 102명이 한국을 꼽았습니다. 중국보다 많았어요.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이 추가 질문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두렵다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응답 결과 가 한국이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3%, 나 한국이 경제적 경쟁자로 위협적이다 12%, 닭 한국 없이는 우리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85%, 85%입니다. 300명 중 255명이 한국 없이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답했어요. 두렵다의 의미가 달랐던 겁니다. 한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국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였습니다. 그때 강의실 앞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나이든 백인 남성이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이름을 불렀어요. 리처드 베넷 교수님. 리처드 베넷, 하버드 경제학과 석좌 교수이자 영국 중앙은행 전 자문위원이라고 합니다. 경제학계에서 40년 넘게 일한 거물이에요. 베넷 교수가 말했습니다. 로웬 교수, 이건 좀 과장 아닌가? 한국이 중요한 나라인 건 인정하지만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라니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예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교수님이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베넷 교수님, 경제 규모와 영향력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베넷 교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새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였어요. 시나리오, 어떤 이유로든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이 12시간 동안 가동을 멈춘다. 12시간입니다. 반나절이에요.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대규모 파업일 수도 있고 전력망 마비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첫 시간 한국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경기도 평택, 용인, 화성 이 세 곳의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5%가 생산됩니다. 공장이 멈추는 순간 글로벌 공급망에 신호가 갑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본사였습니다. 첫 시간 애플 공급망 관리팀 비상. 애플은 아이폰 생산에 필요한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삼성에서 공급받습니다. 삼성이 세계 시장의 95%를 만들어요. 재고는 보통 2주치인데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조립 대기 중인 물량을 고려하면 실질 버퍼는 5일입니다. 버퍼란 여유분을 뜻해요. 5일치 재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스플레이만이 아니었어요. 아이폰 한국산 부품 목록,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삼성, 디램 삼성 SK, 낸드 플래시 삼성 SK,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카메라 모듈 일부 삼성전기, 적층 세라믹 콘덴서 삼성전기. 이 부품들이 동시에 끊깁니다. 애플은 아이폰뿐 아니라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생산 라인 전체를 점검해야 해요. 3시간 엔비디아 본사, 화면이 산타클라라로 이동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요즘 인공지능이 유행이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칩을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문제는 H100M 메모리입니다. H100M은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뜻인데 인공지능 칩에 꼭 필요한 부품이에요. SK하이닉스가 세계 공급량의 53%를 담당합니다. 삼성까지 합치면 91%예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대만 TSMC 가동 중단이 아닙니다. 한국 메모리 공급 중단입니다. 왜냐고요? TSMC가 멈춰도 삼성 파운드리가 백업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메모리가 멈추면 대안이 없어요. 미국 마이크론이 있긴 한데 시장 점유율이 9%밖에 안 됩니다.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는 연간 300% 성장 중입니다. 마이크론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마이크론이 생산량을 2배로 늘려도 한국이 빠진 구멍의 20%도 못 메웁니다. 6시간 실리콘밸리 저녁 6시간이 지나면 실리콘밸리 전체가 패닉에 빠집니다. 화면에 주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모든 선이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주가 시간외 거래에서 8% 급락, 엔비디아 12% 급락, AMD, 퀄컴, 인텔 동반 하락. 베넷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건 시뮬레이션 아닌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맞습니다. 교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2022년에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SK 하이닉스 용인 공장이 48시간 동안 가동을 멈췄습니다. 단 48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48시간 동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현물가가 15% 뛰었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은 12시간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삼성까지 멈추는 시나리오예요.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첫날 종료, 예상 피해. 미국 빅테크 시가총액 증발 4,200억 달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현물가 47% 상승. 애플 아이폰 생산 중단 임박.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화인 지연 공지. 하루 만에 4,200억 달러가 증발합니다. 우리 돈으로 550조 원이에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둘째 날부터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둘째 날 오전, 독일 민헨, 화면에 BMW 본사가 떴습니다. 한국이 멈춘 지 25시간, 독일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립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현황, LG 에너지 솔루션 28%, 삼성 SDI 12%, SK온 8%, 한국 합계 48%, CATL 중국 34%, 기타 18%. 유럽에서 파는 전기차 배터리의 거의 절반이 한국산입니다.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전부 한국 배터리에 의존해요. 베넷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CATL이 있잖아. 34%면 상당한 규모인데. 맞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을 아십니까?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입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뜻해요. 2027년부터는 탄소 발자국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서 탄소 발자국이 큽니다. 한국산 배터리의 1.5배에서 2배 수준이에요. 규정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대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배터리가 끊기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30시간, 폭스바겐 볼프스부르크 공장 가동 중단, 32시간, BMW 딩골핑 공장 생산 중단, 35시간, 메르세데스 벤츠 진델핑겐 공장 생산 중단. 베넷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 전체가 이틀 만에 마비된다고요? 전체는 아닙니다. 교수님이 정정하셨어요. 내연기관 차량 생산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라인은 멈춰요. 그리고 지금 유럽 자동차 산업의 성장 동력이 뭡니까? 전기차입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 현황 2025년 전기차 판매 비중 35%, 전기차 부문 매출 비중 42%, 전기차 부문 이익 비중 51%, 유럽 자동차 산업 이익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에서 나옵니다. 그 전기차를 못 만드는 겁니다. 배터리가 없어서요. 셋째 날, 카타르 라스라판 항구. 화면에 거대한 LNG 운반선이 떴습니다. 한국이 멈춘 지 49시간,
이번에는 반도체도 아니고 배터리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2024년 한국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71%, 중국 18%, 일본 6%, 기타 5%. LNG 운반선은 액화천 연가스를 나르는 배입니다. 이 배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영하 163도의 극저온 LNG를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니까요.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폭발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 곳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인데 70% 이상을 한국이 가져가요. 베넷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거랑 12시간 시뮬레이션이랑 무슨 상관인가? 배는 이미 만들어져서 운항 중일 텐데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신규 건조 얘기가 아닙니다. 유지보수 얘기예요. LNG 운반선 유지보수 현황. 연간 필수 정비 선박당 평균 2회. 주요 정비 거점 한국 거제, 울산, 부산. 한국 도크 점유율 전 세계 LNG선 정비의 62%. LNG 운반선은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정비의 62%가 한국에서 이루어져요.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첫째, 현재 한국 도크에서 정비 중인 선박들이 출항을 못합니다. 둘째, 정비 예정이었던 선박들의 일정이 밀립니다. 셋째, 전 세계 LNG 운송에 차질이 생깁니다. 52시간 유럽 가스 시장, 화면이 런던으로 이동했습니다. 영국 국가전력망 관제센터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48시간 만에 35% 급등해요. 아직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미래를 반영하죠.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앞으로 LNG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그게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유럽 천연가스 수입 현황. 러시아 파이프라인 의존도 15%, 우크라이나 전쟁 전 40%에서 감소. LNG 수입 의존도 45%. 주요 LNG 수입원 미국, 카타르, 알제리,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면서 LNG 수입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 LNG를 나르는 배의 70%를 한국이 만들고 62%를 한국이 정비해요. 한국 조선업이 흔들리면 유럽 에너지 안보가 흔들립니다. 60시간 독일 연방경제부, 독일 정부의 비상이 걸립니다. 자동차 공장은 배터리 때문에 멈추고 있고 이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기 시작합니다.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가격에서 나옵니다. 2022년 러시아 가스 위기 때 독일 산업계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독일은 한국에 SOS를 쳤습니다. 2022년 독일-한국 긴급협력, 한국 LNG 물량 일부 유럽 우회 수출 합의, 현대중공업 LNG선 건조 일정 조정, 독일 경제장관 한국 방문 에너지 협력 논의. 2년 전에는 한국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한국 자체가 멈춘 상황이에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72시간 셋째 날 종료.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곳곳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12시간 경과 시점 예상 피해. 미국 빅테크 시가총액 증발 8,500억 달러. 아이폰 생산 완전 중단. 인공지능 반도체 출하 지연 3개월 이상 예상. 실리콘밸리 긴급 구조 조정 시작. 유럽 자동차 생산 중단 23개 공장. 전기차 생산 완전 마비. 에너지 가격 35% 급등. 산업계 1일 손실 58억 유로.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2시간 총 예상 손실 1조 2천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60조 원입니다. 단 12시간 만에요. 베넷 교수가 손바닥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 첫 일주일 동안 증발한 글로벌 시가총액이 약 2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12시간 멈추면 리먼 사태 첫 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충격이 옵니다. 베넷 교수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로엔 교수, 그럼 대안은 있는가? 한국을 대체할 방법이 있나?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한국을 대체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생산량을 2배로 늘려도 5년 걸립니다.
배터리 유럽이 노스볼트 키우려고 하는데 7년 걸립니다. LNG 운반선 중국이 따라오려면 10년 걸립니다. 그 5년에서 10년 동안 세계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제 답은 아니오입니다. 베넷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로엔 교수, 한 가지만 묻겠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1953년 한국은 폐허였네. 국토의 80%가 파괴됐고 1인당 GDP는 67달러였어. 당시 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았다고.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됐다는 건가? 교수님이 새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1953년 서울 모습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굶주린 아이들, 무너진 건물들, UN 보고서가 화면에 떴어요. 한국은 영원히 원조에 의존할 것이다. 1950년대 UN 경제 보고서, UN은 한국이 절대 자립할 수 없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틀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현대의 서울, 반짝이는 마천루들, 삼성 본사, 현대차 공장, 70년 후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에서 35,000달러로 500배 이상 성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자원이 풍부해서 아닙니다. 한국에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아닙니다. 5천만입니다. 중국의 40분의 1이에요. 땅이 넓어서 아닙니다. 남한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4분의 1이에요.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땅도 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됐을까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정신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정신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정신. 이게 뿌리입니다. 다른 나라도 애국심이 있죠. 하지만 한국의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역사 때문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당했어요. 중국한테, 일본한테, 몽골한테, 하지만 단 한 번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지켰고 문화를 지켰어요. 1910년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35년 동안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해방됐습니다. 1945년에요. 기쁨도 잠시, 3년 후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3년 동안 싸웠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남한은 폐허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공장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왜냐고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요. 또 빼앗기면 안 되니까요. 1960년대 한국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독일 광산에 광부로 갔어요.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갔습니다. 피와 땀으로 외화를 벌어왔어요. 1970년대 세계가 비웃을 때 포항제철을 지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지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세계 5위 철강 기업입니다. 1980년대 일본이 깔볼 때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차는 장난감이지 조롱받았어요. 그래도 팔았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세계 3위입니다. 1990년대 모두가 무모하다고 할 때 삼성이 반도체에 올인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삼성이 세계 1위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국제통화기금한테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아시아의 병자라고 불렀죠. 그때 한국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전부 내놨어요. 나라 빚을 갚으려고요. 할머니들이 결혼반지를 내놨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돌반지를 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또 식민지로 살면 안 되니까요. 4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놀랐어요. 보통 10년 걸리는데 4년 만에 갚았다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세계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버텼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왔습니다. 세계가 멈췄어요.
하지만 한국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강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민족이니까요.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무너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라고요. 그 정신이 기술이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됐어요. 납기를 앞당기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드는 DNA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기술을 다른 나라를 위해 썼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받을 때 무기를 줬어요. 노르웨이가 방공망 필요할 때 미사일을 줬습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일 때 LNG선을 만들어줬어요.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도 도움받았으니까요. 1950년대 유엔군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1960년대 미국이 원조해줬어요. 1997년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 줬습니다. 도움받은 나라는 갚아야 합니다. 한국식으로 갚는 겁니다. 최고 품질로 약속 지키면서 진심 다해서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합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한국 없이는 못 사니까요. 베넷 교수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대국이 아니라는 걸, 불굴의 정신이 만든 기적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기적이 이제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요.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을 한 모금 마시시더니 새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단 한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힘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국제정치학을 배울 때 우리는 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전통적인 답이 화면에 떴습니다. 전통적 힘의 정의, 군사력 더하기 경제 규모. 맞습니다. 군대가 강하고 경제가 크면 힘이 세다고 배웠어요.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세계 최강 군대를 가졌고 경제 규모가 세계 1위니까요. 중국이 부상하는 이유는 군대를 키우고 경제가 커지니까요. 이 공식으로 보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한국 군사력 세계 6위, 한국 경제 규모 세계 12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이지도 않아요. 6위와 12위면 중간 정도 강국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시뮬레이션에서는 한국이 12시간만 멈춰도 세계 경제가 1조 2천억 달러 피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사력 6위, 경제 규모 12위인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가 됩니까? 베넷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로웬 교수, 그게 바로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네. 한국은 분명 중간 규모 국가인데 영향력은 초강대국 수준이야. 어떻게 된 일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힘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전통적 정의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군사력과 경제 규모는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21세기 새로운 힘의 요소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새로운 힘의 정의, 신뢰 더하기 속도 더하기 일관성, 신뢰, 속도, 일관성, 세 단어가 화면에 떴습니다. 신뢰란 뭘까요? 약속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계약서에 쓴 대로 정확히 하는 거예요. 아까 토머스 밀러 편지에서 봤죠. 한국은 납기를 2주 앞당겼습니다. 성능도 보장했고요. 이게 신뢰예요. 속도란 뭘까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일본은 회의하는 동안 한국은 공장을 짓죠. 유럽은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제품을 만듭니다. 일관성이란 뭘까요? 정책이 자주 안 바뀐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요. 동맹국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정책은 유지돼요. 파트너 입장에서 예측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이 새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국제 비즈니스 설문조사였습니다. 질문: 장기 파트너로 선호하는 국가는?
1위 한국 32%, 2위 독일 28%, 3위 일본 15%, 4위 미국 12%. 한국이 1위입니다. 독일보다 높고 일본보다 높고 미국보다 높아요. 응답자는 유럽과 아시아 기업 최고 경영자 500명이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세부 이유가 나왔습니다. 한국 선택 이유: 약속 이행률 98%, 납기 준수율 97%, 품질 안정성 96%, 의사소통 용이성 94%, 전부 90% 이상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베넷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군. 더 흥미로운 건 지역별 선호도 변화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아시아 비즈니스 파트너 선호도 변화. 2000년 일본 53%, 중국 28%, 한국 12%. 2025년 한국 45%, 일본 23%, 중국 18%. 25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00년에는 일본이 압도적이었어요. 아시아 하면 일본이었죠. 중국은 값싼 공장이었고 한국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45%로 1위예요. 거의 절반입니다. 일본은 절반으로 줄었고 중국도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아시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값싸게 물건 만드는 곳이었죠. 일본은 기술의 나라였습니다. 정밀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품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싸긴 한데 고장이 잘 났습니다. 계약도 자주 어겼고요. 일본은 느렸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납기를 못 지켰어요. 의사결정도 오래 걸렸고요. 그 사이에서 한국이 부상했습니다. 중국만큼 빠르고 일본만큼 정확했어요. 게다가 신뢰까지 더해졌습니다. 약속을 지키니까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교수님이 구체적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사례 1. 폴란드 방산 계약 후보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한국 K2 전차 선택 한국 EU 가격 30% 저렴 납기 미국 5년 독일 7년 한국 3년 계약 후 추가 변경 미국 가격 20% 인상 독일 납기 1년 연장 한국 변경 없음.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계약서대로 정확히 하니까요. 사례 2. 노르웨이 해군 함정 계약 후보 영국 프랑스 한국 선택 한국 EU 기술 이전 적극성 영국 프랑스 소극적 한국 적극적 유지보수 협력 영국 프랑스 본국 송환 필요 한국 현지 기술 지원 노르웨이도 한국을 선택했어요. 단순히 배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가르쳐 주니까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교수님이 정리하셨어요. 유럽 국가들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이제 한국을 우선 고려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독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부터 알아봅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더 믿을만 하니까요. 베넷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로웬 교수, 유럽보다 한국을 선호한다는 건 과장 아닌가? 유럽은 기술 강국인데 과장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새 자료를 띄우셨어요. 파트너 신뢰도 평가 2025년 계약 이행률 한국 98%, 독일 92%, 프랑스 87%, 납기 준수율 한국 97%, 독일 83%, 영국 79%, 사후 지원 만족도 한국 95%, 이탈리아 74%, 스페인 68%.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유럽을 앞섭니다. 기술 수준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도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유럽 기업들이 아시아 파트너를 선택할 때 한국을 먼저 찾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도체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배터리는 LG나 삼성 SDI, 디스플레이는 삼성이나 LG, 조선은 현대나 삼성중공업, 선택지가 한국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선택합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새로운 힘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신뢰예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 신뢰를 만들었을까요?
교수님이 오래된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사진 속에는 폐허가 된 서울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굶주린 사람들, 길바닥에 앉아있는 아이들,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요. 그때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7달러였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란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을 뜻해요. 67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달에 7,000원 정도 번 겁니다. 당시 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았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유엔은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은 영원히 원조에 의존할 거라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70년 후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2025년 서울 컬러 사진이 떴습니다. 밤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 환하게 빛나는 도시, 강남대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한강 위로 솟은 고층 빌딩들 같은 도시입니다. 70년 전에는 폐허였는데 지금은 세계 유수의 도시예요. 1인당 국내 총생산 35,000달러, 67달러에서 35,000달러로 523배 증가했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기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체계적입니다. 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속적이에요. 답은 정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정신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정신, 다시는 빼앗기면 안 된다는 정신, 이 정신이 기술이 됐고, 이 기술이 신뢰가 됐으며, 이 신뢰가 힘이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춰요. 미국도 멈추고, 유럽도 멈추고, 아시아도 멈춥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장은 몸에서 제일 큰 기관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한국이 그렇습니다. 경제 규모는 12위지만 영향력은 1위예요. 군사력은 6위지만 신뢰도는 1위입니다. 이게 새로운 힘입니다. 21세기의 힘이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70년 전 폐허 사진과 지금 서울 야경이 겹쳐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힘이란 크기가 아니라는 걸, 신뢰라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이 나라는 세계가 설계한 틀을 부쉈고 제약이 오히려 돌파구가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새로운 문명이라고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옆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을 내려오셨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강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힘만이 정의가 아니라는 걸 배웠으면 합니다. 세계를 향해서는 한국의 방식을 주목해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개인과 공동체를 선택이 아닌 순서로 푸는 방식.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조정하는 철학. 이것이 100년간 작동해온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묘하죠.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국제회의 속 이야기인데도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단순히 경제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불가능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우연이라 했지만 그 모든 걸 가능으로 바꾼 건 결국 믿음과 약속이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늦은 밤 불을 밝히고 있겠죠. 결국 힘이란 숫자가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